경제 위기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 라인을 새 인물들로 바꿨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새 경제수석엔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박 2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회담 이후 집단 체조 공연을 관람했고 오늘은 두 나라 친선의 상징인 북중 우이탑을 참배한 걸로 전해집니다. 유명 여행 칼럼니스트 주영욱 씨가 여행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필리핀에 출장을 갔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청은 현재 조사팀을 보내 필리핀 경찰과 함께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군이 북한 어선이 발견된 위치를 삼척항 인근이라고 브리핑하면서 사실을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이 문제의 표현을 청와대가 사전에 알고도 바로잡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는 안보실을 상대로도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름철 2달간 누진제를 완화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이 오늘 한전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한전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나와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시는 1,300세대에 당분간 수돗물을 마시지 말라고 권고하고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정책사령탑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수석에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됐습니다. 청와대는 문책을 하기 위한 경질성 인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지금 이 시점에 동시에 교체한 것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새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일하며 재벌 개혁을 외쳐온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입니다. 2017년 대선 캠프에서 제이노믹스로 불리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수석에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습니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이번 정부에서 첫 일자리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전임자들이 임명 1년도 되지 않아 바뀌어 문책성 인사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실장과 이 수석이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등 기존 3대 경제 정책을 이어갈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번 인사의 배경은 뭔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청와대가 임명을 하면서 이제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의 강점으로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을 강조했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마지막 날에 여당 지도부들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했는데요. 이때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경제 성과가 있어도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안타깝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고민이 최근까지 계속돼 왔다고 합니다. 김상조 실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 경제 정책과 기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이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국민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김상조 정책실장은 좀 더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김상조 실장은 오늘 취임 인사말을 통해서도 두루 만나고 적극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의 여야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 고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둘 모두 전임자들이 채 1년을 일하지 않았습니다. 교체 시점을 지금으로 잡은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여당에서 문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면서 전격 단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하는데 하반기 시작 전에 전격 교체를 해서 분위기 쇄신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야당이 총선 국면을 앞두고 경제 관련 집중 공세를 펼 텐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그런데 보통 하나하나 이제 단계적으로 바꿔가는 경우들도 많았었는데 이번에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동시에 교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청와대 경제사령탑 2명이 동시에 교체가 되면서 이 경질성 인사냐는 의문도 제기됐는데 그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경제참모들과 부처에 올해 내내 강조해온 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입니다. 하반기에는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을 다잡겠다는 이 강력한 쇄신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예. 신임 경제수석으로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발탁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호승 수석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와대 일자리 기획 비서관을 지낸 청와대 1기 참모진 출신입니다.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와 이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이 기재부 1차관에 있으면서 이 거시경제, 국제경제 등을 총괄한 점도 발탁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JTBC 이서준입니다. 예, 김상조 실장과 이호승 수석 둘 다 현 정부 초기부터 경제팀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의 개혁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꺼지는 경기를 끌어올려야 하는 당장 급한 과제도 있기 때문에 재정을 늘려 위기에 대응하는 데에도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청와대 새 경제팀이 맞닥뜨린 급한 불은 어두워지는 경기 지표입니다. 수출은 이달에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줄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화웨이 사태가 커지면서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7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장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미 한국은행과 OECD는 잇따라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위기 관리를 위해 청와대 3기 경제팀은 보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 때도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정책통인 이호승 경제수석을 발탁한 것도 경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 새 청와대 경제팀의 밑그림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무대입니다. 공정경제 같은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공공부문 투자를 늘리는 등 재정 확대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1박 2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협상에 인내심을 유지하겠다고 했고 시 주석은 북한의 안보와 발전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북한은 시 주석에게 역대 최고의 예우를 보였습니다. 노동신문 기고부터 금수산 태영궁전 광장의 환영식, 또 노동당 청사에서의 당 간부들과의 기념 촬영까지 모두 외국 정상에게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황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북중 우이탑을 참배했습니다. 북한 인민군 3군 의장대가 환영했습니다. 시 주석은 북중 친선 기념청의 방명록에 선열을 회고하며 대를 이어 우호하자고 적었습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시 주석의 방북 행사는 이례적인 환대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서 북한의 최고 의전 4가지를 꼽기도 했습니다. 노동당 본부청사 앞에서 외국 지도자가 처음으로 노동당 정치국 간부들과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새로운 영빈관의 첫 번째 손님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서는 기존의 영빈관이 아닌 새로운 이름의 금수산 영빈관을 숙소로 소개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북한은 시진핑 주석을 위해 1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단 체조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공연 제목은 불패의 사회주의란 이름이었는데 시 주석을 위한 맞춤형이었습니다. 삼지연 관현악단 등 북한 3대 악단이 한자리에 모인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북중 정상 부부가 10만 관중의 박수와 함성 속에 등장합니다. 평양 능라도 OL 경기장은 관중이 흔드는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 홍기로 온통 붉은색입니다. 대형 공연 제목은 불패의 사회주의. 경기장 곳곳엔 시진핑 주석 부부를 환영하는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공연은 사회주의 우리 고향으로 시작하는 총 4막으로 구성됐다고 중국 인민일보는 전했습니다. 북한 사회주의의 성과를 과시하고 북중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장 철벽 같은 친서는 시 주석의 방북을 환영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북한은 이 공연을 위해 3대 악단인 국립교향악단과 공훈합창단, 삼지연 관현악단을 처음으로 같은 무대에 세웠습니다. 카드 섹션에서는 대형 오성 홍기를 배경으로 시 주석의 얼굴을 형상화했고 펑리위안 여사의 대표곡들도 선보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조중 친서는 영원하리란 대형 가무 공연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두 정상 부부는 공연이 끝난 뒤 직접 무대에 올라 감사의 인사를 하고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북한 인사들의 역할이 바뀐 것도 눈에 띕니다. 그간 정상회담에서 의전을 맡던 김여정 제1부부장은 공식 영접단에 들어갔고 대신 그 자리를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맡았습니다. 공항 환영 행사에서 모습을 보였던 김영철 부위원장은 회담에는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시진핑 주석을 맞으러 가는 김정은 위원장 부부 옆을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 단장이 따라갔습니다. 두 정상이 만나자 눈을 떼지 않고 곁을 지킵니다. 흰색 블루투스 이어폰을 낀 채 꽃다발을 든 아이들을 안내하는 모습도 잡혔습니다. 정상회담 때마다 김 위원장 주변을 맴돌며 의전을 해왔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연상케 합니다. 현 단장에게 업무를 내준 김 부부장은 공식 영접단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영철 당 부위원장에 이어 7번째에 위치했는데 군 서열 1위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보다 앞이었습니다. 시 주석은 김 부부장과 다른 인사들보다도 길게 두 손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근신설이 돌았지만 오히려 위상이 더 높아진 것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환영 행사에만 나왔을 뿐 정상회담장에선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중, 북미 정상회담에 모두 배석했지만 하노이 회담이 깨진 이후 정상외교 업무에서 멀어졌다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물론 중요한 건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보다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걸 겁니다. 북중 정상회담에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중국 측과 몇 차례 접촉을 했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핵화 압박과 상응 조치 등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베이징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양재츠 외교 담당이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한 정부 당국자도 해당 채널은 여러 차례 가동됐고 이번에도 유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비핵화와 관련한 입장 조율과 설득을 구체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면서 경제협력 등 상응 조치를 언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논의 내용은 오는 28일 G20을 계기로 오사카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G20에서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가져갈 선물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진핑이 평양 방문으로 시작된 연쇄 정상회담이 7월 초까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나씩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김소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소연 기자, 회담 이후에 이제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눈에 띕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긴장 완화에 적극적인 조치를 했지만 관련국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면서 미국에 대한 섭섭함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며 유관국이 북한과 마주보고 한반도 문제의 대화에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내심은 연말까지는 대화의 문을 열고 기다리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군요. 예. 유관국이 북한과 마주 보기를 바란다. 유관국, 아무래도 미국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가리키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시 주석은 중국은 북한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있는 힘껏 돕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북한과 관련국들과 협력해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또 이 부분에서는 있는 힘껏 돕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그렇다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 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하겠다. 이제 더 이상 관객이 아니라 본인들도 선수로 뛰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 표현 자체는 전례 없이 강한 표현입니다. 시 주석은 방북 직전에 노동신문 기고에서도 한반도 문제의 대화와 협상의 진전이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을 규정을 한 거죠. 그런데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표현에 미묘한 차이도 있습니다. 시 주석은 관련국들과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김 위원장은 유관국, 그러니까 미국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북한은 중국과 협력을 하되 아직까지는 북미 대화 구도를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걸로 풀이가 됩니다. 예. 유관국들과 그냥 유관국, 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군요. 예. 자, 그렇다면 북한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북미 대화 테이블에 복귀할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일단 적어도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일정을 보면요. G20에서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북핵 문제를 논의를 할 테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앞서서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한국을 찾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때 판문점 등에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국제 제재가 같이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돕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도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네, 사실 결과로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지만 배석자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양국의 경제 책임자들입니다. 예. 그림을 좀 보시면요. 북한에서는 김재룡 총리가 나왔고요. 중국에서는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중산 상무부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특히 허리펑이 배석한 것은 중국이 개혁 개방으로 이룬 경제 개발의 이 노하우를 북한에 공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인도적인 지원 외에도 유엔 제재에 예외로 명시되어 있는 수력 발전 인프라 건설 같은 경제 협력을 논의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예. 배석자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숙일 총정치국장도 배석을 했습니다. 북한군 서열 1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해석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는데요. 반대로 오히려 경제적인 의미가 큰 배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경제 건설에서 군이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김소현 기자였습니다. 여행 칼럼니스트 주영욱 씨가 필리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출장을 떠났다가 변을 당한 건데요. 우리 경찰은 조사팀을 급히 보내서 필리핀 경찰과 함께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한길 기자입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동쪽으로 25km 떨어진 곳에 안티폴로시가 있습니다. 여행 칼럼니스트 주영욱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닷새 전입니다. 발견 당시 총상을 입었고 소지품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은 부검 과정에서 나온 호텔 열쇠를 통해 주 씨의 국적과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우리 경찰은 곧바로 감식반을 포함한 조사팀 3명을 현지로 보냈습니다. 숨진 주 씨는 중소여행사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음식이나 여행 관련 글을 쓰는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해왔습니다. 주 씨는 여행 상품 구상을 위해 떠났다가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지 CCTV를 파악하면서 범인의 단서를 포착하기 위한 증거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 역시 필리핀 당국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강력범죄가 일어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총기를 구하기 쉬운 데다가 살인을 청부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한국 경찰 6명을 필리핀에 보내놨지만 범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급하게 뛰어가면서 사라지고 사람들이 누군가를 들어 옮깁니다.
2015년 필리핀에서 다른 한국인과 호텔 매각을 두고 갈등을 벌이던 박모 씨가 총에 맞아 숨진 겁니다. 5년 전엔 여행 중이던 사업가 허모 씨가 총격을 당했습니다. 다른 한국인이 현지인에게 청부살인을 부탁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 숨진 여행 칼럼니스트 주 씨에 대해선 아직 범인이 누군지, 범행 동기가 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도 피해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6년간 필리핀에서 숨진 한국인은 45명에 이릅니다. 실종된 사람도 170명입니다. 주 씨가 발견된 안티폴로 씨 역시 5년 전 배낭여행을 하던 한국인이 납치돼 숨진 채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오래 산 교민들도 불안을 호소합니다. 한동안 이렇게 치안적으로는 되게 좀 안정이 되는 분위기였는데 5분 이런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교민들도 되게 지금 좀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필리핀 현지엔 한국에서 파견된 6명의 경찰관, 이른바 코리안 데스크가 있습니다. 한국인을 노린 범죄가 늘자 2010년 처음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160만 정에 달하는 총기가 유통 중인데다 수백만 원이면 청부살인도 가능해 범행을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이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연지원입니다. 북한 어선의 발견 위치를 놓고 군이 삼척항 인근이라고 밝혔던 게 축소 은폐 논란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한 15일 아침부터 해경이 이 사실을 보고했음에도 이틀 후에 합참이 이렇게 브리핑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군은 브리핑 전에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청와대에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청와대는 왜 이런 표현을 묵인했는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의 시작은 어선의 발견 위치가 언급된 지난 17일 군 브리핑에서입니다. 당시 합참은 삼척항 인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어선이 표류했고 파도가 높아 어선을 탐지하기 어려웠단 말도 덧붙였습니다. 북한 어선의 최초 발견 위치가 삼척항이 아닌 것처럼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삼척항 인근이란 표현을 청와대 역시 브리핑 전에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삼척항 인근이다라고 한 건 청와대와 다 공유된 거라며 군이 표현하는 자료를 청와대와 같이 본다고 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은폐 축소하려는 의도가 섞였을 가능성이 있는 표현인데도 청와대가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겁니다. 특히 청와대는 해경으로부터 이미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서 발견됐다고 보고를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와 관련 이를 통해 뭘 은폐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삼척항이라고 할지 인근이라고 할지는 각각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이 비공개로 진행된 군의 언론 브리핑에 2차례나 몰래 참석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간 군의 과실만을 부각했던 청와대는 오늘 청와대 안보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군 당국의 논란이 된 허위 은폐 보고 뒤에 청와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열어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여당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15일에는 제대로 보고했는데 17일 국방부 해명은 다르다. 국방부 브리핑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이처럼 청와대의 입김으로 군 당국이 북한 어선 사건을 축소하려 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청와대 감독, 국방부 조연의 국방문란 참극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은폐에 개입했다는 의혹만 제기했지 관련 근거까지 내놓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당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오는 24일 해군 1함대를 항의 방문합니다. 삼척항 현지 조사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의 대응에 대해선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고가 시간이 갈수록 약간의 달라진 점은 있습니다. 이 점이 미심쩍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오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원룸에서 남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선 이들이 작성한 걸로 보이는 각서도 발견돼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원룸에 경찰관들이 출동했습니다. 과학수사대 차량이 도착하고 구급차 2대도 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9시쯤 이 원룸에 사는 주민으로부터 윗집이 이상하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신고자의 윗집 문을 열었더니 남녀 4명이 숨진 채 있었습니다. 나이는 20대와 30대, 40대로 달랐습니다. 해당 원룸은 40대 남성이 열흘 전 이사 온 곳입니다. 그동안 주변 이웃과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인사를 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경찰은 현장에서 각서를 발견하고 사망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한밤에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한모 씨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한 씨가 왜 중간에 차를 세웠는지 사고 경위를 놓고 숱한 추측이 쏟아졌죠. 국가수 부검에서 당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곧 옆에 타고 있던 남편도 조사해서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사고는 지난달 6일 새벽 4시쯤 인천공항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현장을 지나던 다른 차의 블랙박스에 사고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뭐지 이러고 가는데 앞에 여자분이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약간 부자연스럽게 그렇게 계신 거를 보고 어떤 남자가 가드레일 쪽으로 막 뛰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경찰은 배우 한 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고 한 달이 조금 지난 최근 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한 씨는 당시 술을 마셨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가 넘는 면허 취소 수치로 파악됐습니다. 한 씨를 치고 간 택시와 승용차 운전자 모두 시속 120km로 제한 속도를 위반했다는 판정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곧 한 씨 남편을 불러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남편은 운전은 아내가 했고 아내가 술을 마신 건 보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여름철 누진제를 풀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개편안이 한전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소액주주들이 반발하자 이사들이 더 논의를 해보자며 의결을 미뤘습니다. 이사회 통과가 늦어지면 정부는 소급을 해서라도 예정대로 요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한국전력 이사회가 전기요금 개편안 의결을 뒤로 미뤘습니다. 앞선 18일 민간합동 TF는 7월과 8월 여름 2달간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권고안을 냈습니다. 누진 단계가 올라가는 기준점을 다른 달보다 높이는 방안입니다. 문제는 비용 부담입니다. 요금이 내려가는 만큼 한전의 부담은 매년 2,5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에선 정부가 이 부담을 나눌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사회는 더 논의를 해보자며 개편안을 보류시켰습니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만나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누진제를 완화하려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뒤늦게라도 이사회를 통과하면 소급 적용을 해서 예정대로 요금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전 소액주주들이 소송 전까지 예고하며 이사회를 압박하고 있어 통과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인천에 이어 서울 물레동에서도 어젯밤 붉은 수돗물이 나왔습니다. 지금 1,300여 세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JTBC 취재 결과 이미 지난 3월부터 이와 관련한 민원이 쏟아졌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아파트 저수조만 청소해놓고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물을 흘려보낸 지 10여 분 만에 무료지가 누렇게 변합니다. 아파트마다 쌓인 생수통을 주민들이 힘겹게 옮깁니다. 인천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 일대에서 어젯밤부터 물의 흐린 정도인 탁도 기준치를 넘는 붉은색 수돗물이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서울시가 급히 아파트 저수조를 청소해 수질은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이 일대 1,314세대엔 여전히 수돗물을 마시지 말란 공지가 전달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오늘 새벽 물레동을 찾아 빨리 원인을 찾으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아파트에선 이미 석 달 전부터 붉은 수돗물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얀 수건 같은 게 많이 노란색으로 돼서 저는 제가 세탁을 잘못한 줄 알고 막 빨고 삶고 막 이렇게. 서울시 수질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수도사업소 쪽에서 나와서 수질검사 시 탁구 기준치 초과로. 지난 3월부터 물레동에선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22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아파트 한 곳의 저수조만 청소했습니다. 현재 정상이니까 원인 없다. 그냥 이 상태가 맞는 거다라고 수치료가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물레동은 서울시에서 수도관이 가장 낡은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서울시는 낡은 수도관에 있던 침전물이 저수조에 흘러들어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할 예정이었던 관 교체 공사를 앞당길 방침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등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심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어디까지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마지막 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전주 상산고의 자유령 사립고 지정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여당에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국회에 전북 교육감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 당정 협의를 통해 교육부가 취소 결정을 거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상산고 지정 취소 문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전북도 교육감이 상임위에 출석을 하게 돼 있어서 평가 기준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예를 들면 80점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이유가 타당한 것인지 등등을 포함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이 정한 커트라인 80점에서 0.39점이 부족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기준점이 70점입니다. 고교 평준화에 찬성하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타 지역 자사고에 비해 건실하게 운영을 해왔는 대로 탈락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전북교육감이 자기 고집대로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시각이 있다며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 지역을 포함해 전국 자사고 학부모들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당 내에선 당정 협의를 통해 교육부가 부동의 권한을 행사하는 걸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지난 8년간 7번의 재판을 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판이 오늘 드디어 끝났습니다. 징역 3년이 확정되면서 이 전 회장은 앞으로 2년 4개월을 교도소에서 더 보내야 합니다. 건강이 안 좋다면서 구속을 피했지만 자주 외출하고 심지어 술, 담배도 한다. 이른바 황제보석 이야기가 나오면서 보석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2011년 회사 돈 421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여 원을 안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암투병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풀려났습니다. 이후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1심은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20억 원을, 2심은 벌금만 10억 원으로 줄여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횡령 대상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열린 2심에선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 대법원이 이번엔 횡령과 탈세 혐의를 나눠서 재판해야 한다며 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6번째 재판을 받던 이 전 회장은 지난해 음주와 흡연을 하거나 외출해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다시 구속됐습니다. 6번째 재판부는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 탈세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 재판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복역 중인 이 전 회장은 앞으로 2년 4개월을 더 감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또 이 전 회장은 최근 태광 계열사들의 총수일가 회사에 김치와 와인을 사들이게 한 정황이 드러나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국회 앞에서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법원에 들어가기 전 민주노총 마녀 사냥에 정부가 나섰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영등포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 구속될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경북 의성의 쓰레기 산을 치우는 작업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쌓여있는 쓰레기가 120만 톤이 넘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모두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아파트 10층 높이, 2년 동안 17만 톤의 폐기물이 쌓여 만들어진 쓰레기산. 미국 언론을 통해 세계에 알려진 경북 의성의 불법 폐기물 더미에 오늘부터 중장비가 투입됐습니다. 분쇄기에 들어간 쓰레기가 잘게 잘라집니다. 수차례 행정처분과 고발에도 행정소송을 내며 버텨온 업체 대신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세금으로 우선 처리하고 나중에 업체의 비용을 청구하는 행정대집행 방식입니다. 환경부는 최대한 재활용을 해보겠다는 계획이지만 7만 톤 정도밖에 건지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태우거나 땅에 묻어야 합니다. 처리 비용도 문제입니다. 쓰레기산의 3분의 1 정도 치우는 데만 53억 원이 필요합니다. 모두 정리하는 데엔 150억 원이 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국에 쌓여있는 불법 폐기물 120만 톤을 올해 안에 모두 치우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예산을 다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중의에서 아마 무리 없이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 통과된다면 연말 이내 처리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불법 쓰레기산을 만들어낸 브로커를 없애고 처리 시설을 늘리는 대책이 더 중요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는 걸 승인했다가 공격 직전에 갑자기 취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정찰용 무인기를 쏴서 떨어뜨린 데 대한 보복을 하려 했던 건데요. 만약 실제로 미국이 미사일을 쐈다면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지대공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미군의 정찰용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며 이란 혁명수비대가 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박했습니다. Iran made a big mistake. This drone was in international waters. Clearly, we have it all documented. It's documented scientifically. 이란을 공격할 것이냐는 질문에 곧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승인했다가 공격 직전에 갑자기 취소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사일 포대 등 소수 타깃을 동이 트기 전에 공격할 예정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미군 전투기가 공중에 떠 있고 전함도 배치돼 있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 명령이 취소되면서 미사일은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란 공격을 두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보좌관은 찬성했지만 국방부 관료들은 반대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지난 한 달여 사이 중동에서 유조선 6척이 피격되면서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자국 항공사에 이란 영공을 통과하는 노선의 운항을 금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홍콩 시민들은 지난 2주 동안 거리에 모인 시민들의 힘을 보여줬죠. 범죄인 인도 법안을 완전히 걷어들이는 걸 포함해서 4가지 요구사항을 내놨지만 홍콩 정부가 아무런 답이 없자 오늘 다시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시위에서 있었던 홍콩 경찰의 강경한 대응이 또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바리케이드를 옮깁니다. 검정 옷을 입고 우산을 든 시민들로 도로는 어느새 가득 찼습니다. 이 사이로 차들은 간신히 지나다닙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홍콩 중문대 등 7개 대학 학생회는 어제 법안 철회 등 4가지 요구사항을 내놨습니다. 정부의 반응이 없자 시민들은 오늘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위대 일부는 경찰 본부를 향했습니다. 피해를 찬 입법회 의원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12일 시위 당시 병원 시스템에 접속해 치료받는 시위 참여자를 곤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로 제시한 문서에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었고 문서 왼쪽에는 경찰용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개인 식별번호를 없애고 시위 진압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에서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보통 오른쪽 가슴 부분에 개인 식별번호를 표시한 옷을 입습니다. 시민단체는 무력을 행사한 경찰을 구분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위대는 다음 달 1일 홍콩 주권 반환일에 또다시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미국에서 로봇 경찰이 실제로 등장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악당과 맞서 싸우는 슈퍼히어로는 아니지만 도시 구석구석 순찰을 돌면서 범죄 사각지대를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부소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사방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360도 회전하는 고해상도입니다. 영상은 바로 경찰 본부로 전송됩니다. 화면 속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경찰이 출동합니다. 장착된 마이크로 경고 방송도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남동쪽 헌팅턴 파크시 의회는 현지 시간 18일 HP 로보캅을 경찰로 임명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키는 160cm에 가깝고 몸무게는 180kg 수준입니다. 영화 스타워즈의 R2-D2와 닮았다는 외신 보도도 있습니다. 로봇 경찰에겐 경찰이 놓칠 수 있는 범죄 사각지대를 살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미국 언론은 로봇 경찰이 범죄자를 물리치는 슈퍼히로는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도 경찰이 없는 곳을 감시해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세계 1위 항공사인 미국 델타항공이 대한항공 대주주인 한진칼의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델타항공은 고 조양호 전 회장 때부터 대한항공과 협력 관계를 맺어왔는데요. 항공업계에선 한진 총수일가가 경영권을 지키도록 델타항공이 백기사가 돼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미국 델타항공은 한진칼 지분 4.3%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 한진칼 지분율을 1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대주주이자 한진그룹의 지주회사격입니다. 조원태 회장 등 총수 일가의 경영권은 불안한 상황입니다. 2대 주주인 강성부 펀드가 국민연금 등과 손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델타항공이 지분을 10%까지 확보하고 한진 총수 일가의 편에 선다면 사실상 경영권 걱정은 없어집니다. 델타항공은 대한항공과 합작회사를 세우고 13개 국제 노선을 함께 운항하고 있습니다. 고 조양호 회장이 설립에 참여한 항공사 연합인 스카이팀 소속이기도 합니다. 강성부 펀드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델타항공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투자한 게 아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어느 편에서든 델타항공이 지분율을 10%까지 늘린다면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는 건 확실합니다. 오늘 한진칼 주가는 15.1%나 떨어졌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BI의 마약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수사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과거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과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가 사건 관련자를 협박했다는 의혹 역시 함께 확인할 방침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몸을 던져 그 아래에서 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 위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60대 남성은 숨졌고 환경미화원 70대 여성 역시 크게 다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복면을 쓴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달아나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안양에서 벌어진 일인데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이 남성이 경기도 의왕으로 도망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주마로 살던 말들이 도축장에서 학대받는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영상엔 말들이 도축장에서 머리를 마구 맞으며 학대받고 국내 유명 시수말 혈통을 지닌 경주마가 거칠게 도축시설 안으로 끌려가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국제동물보호단체 페타가 지난 5월에 이어서 제주 애월읍 도축장에서 찍은 영상을 공개한 건데 경찰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 추격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이는 내 아들이니. 예, 뭔가 성경 구절 같은 느낌인데 누구 아들 이야기입니까? 네, 황교안 대표가 어제 숙명여대 강연에서 취업용 스펙이 없어도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먼저 들어보시죠. 예. 요즘 말하는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학점도 그냥 엉터리 3점도 안 되고 또 뭐 영어 그 뭐 아마 스펙 때문에 그랬는지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나머지 5군데는 그
서류 심사에서 통과한 5군데에서는 다 최종 합격이 됐어요. 그 청년이 우리 아들입니다. 예. 자, 황교안 대표의 아들은 서울의 유명한 대학의 법대를 졸업한 뒤에 2012년 KT에 입사를 했습니다. 자, 학점도 영어도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에 합격을 했다. 이게 바로 우리 아들이다. 좀 결과적으로 자식 자랑을 좀 한 셈이 된 거죠. 예. 뭐 맥락으로 보면은 취업에서 뭐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뭐 활동도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한 걸로 보이는데 그 이야기를 취업에 힘들어하는 대학생들 앞에서 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고개를 좀 갸우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청년 취업에 대한 해법이 좀 현실성을 다소 결여한 교과서적이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대학생들이 학점이나 토익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다양한 활동들, 다양한 외부 활동을 통해서 스펙을 쌓아라. 뭐 이런 식의 조언들은 이미 제가 학교 다닐 때나 또는 뭐 앵커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수차례 들었던 얘기입니다. 국영수 위주로 공부해라. 그렇습니다. 뭐 지금 거죠? 학생들이 그걸 몰라서 학점이나 토익에 매몰을 되는 게 아니라 워낙 취업문이 작고 어렵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태와 그런 처지 때문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이런 인터넷 반응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가져와 봤는데요. 자, 스펙도 하나도 없고 3점도 안 되고 토익도 800점대에 불과한데 15군데 중에서 5군데의 대기업에 합격을 했다면 그거는 바로 황교안 아들이기 때문이다. 또 당시 저 때도 2012년 때도 대부분의 대기업 지원 자격이 학점은 3.0 이상이었다.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발언이 또 지금 주목을 받는 거는 황 대표 아들이 입사한 곳이 KT라고 했죠.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이 이제 KT 취업 특혜 의혹 불거졌을 때 그 당시에 이제 황 대표 아들도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과 비슷한 시기에 KT에 채용이 돼서 그런 의혹들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이런 의혹 제기를 했었고 그보다 앞서서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 후보자 당시에는 그 아들의 어떤 군복무 당시에 아버지 덕을 본 게 아니냐. 군복무 특혜 의혹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의당에서는 오늘 만약에 황교안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아들이 아무 스펙도 없는데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부정채용 의혹이 사실에 가깝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평을 내놨는데 한국당 측에서는 앞서서 KT 채용에 대해서는 황 대표가 공직을 떠나 있던 시절에 된 거기 때문에 어떤 부당한 압력 행사도 일체 없었다라고 이미 해명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어쨌든 황 대표 입장에서는 공연히 아들 사례를 꺼내서 이야기를 했다가 과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논란까지 나오게 된 그런 경우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금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이다 보니까 발언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좀 현실성이 좀 다소 결여된 그런 메시지를 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서서 민심대장정 때였죠. 그 청년들이 대기업만 선호하고 있다. 왜 중소기업에 안 가느냐. 이거에 대한 해법으로서 내놓았던 게 중소기업들이 사내 카페를 좀 멋지게 만들면 청년들이 많이 지원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 자리에서도 좀 소개를 해드렸지만 좀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라는 지적을 받았었고 또 최근이었죠.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하면서 엉뚱하게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문제로 논란이 번지기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김상조의 노래로 말해요. 예, 오늘 앞서도 저희가 리포트해드렸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이 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야기인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발탁도 좀 전격적이라서 화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좀 전화를 많이 했겠죠. 기자들이 전화를 하다 보니까 그 통화 연결음도 화제가 됐습니다. 평소 이 김상조 정책실장은 통화 연결음으로 한 4대를 한 번씩 바꾸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유명을 한데 오늘 바로 통화 연결음을 바꾼 겁니다.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들어보시죠. 예. 예, 이 노래군요. 예,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익숙하게 느끼실 텐데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잖아요. 가수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뭐 리메이크가 된 그런 노래 같습니다. 웨스트라이프라는 가수입니다. 예. 일단 이거에 대한 화제가 되자 청와대에 오늘 인사를 가서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상조 실장은 자 오늘 핸드폰 휴대통화 연결을 바꿨는데 제목이 You Raise Me Up to 그 가사를 보면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자 의역을 하면
당신이 저를 일으켜 세울 때 저 혼자의 모습보다는 더 강해질 거다. 여기서 유는 국민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 격려와 지원을 받아야만 간신히 일어설 수 있는 아주 미약한 사람이니 앞으로 좀 많은 조언을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본인이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한 거군요. 자, 그런데 앞서서 이제 석 달에 한 번씩 통화 연결음을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도 각각 그 바꾼 의미가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화제들이 됐는데 뭐 대표적으로 좀 기사들을 보시면 취임 1년 이후에는 알 스튜어트라는 가수의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노래를 바꿨습니다. 이 노래가 보통 그 혁명의 공허함을 뭐 주제로 삼은 노래라고 했는데 공정위원회가 대기업을 향해서 혁명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 또 그 다음에 또 소통과 경청을 강조하면서 유명한 노래죠. 사이먼 앤 가펑클의 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를 얘기를 했었고 또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지난해 연말 경질될 때 당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의 그 락그룹이죠. 비지스의 노래를 또 바꾼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김상조 실장은 자주 노래를 바꾸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반대로 몇 년째 한 곡만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 이정현 무소속 의원인데요. 자, 이정현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몇 년째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계속 컬러링으로 쓰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 노래가 나왔던 예상치도 않게 이 노래가 잡혔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직접 한번 보시죠. 예. 누가 하더라도 다 그 수준이거든요. 정부에 완전히 반대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예, 그 김종훈 내정자는 어떻게 좀 얘기를 해보셨나요? 아니 못하셨죠? 아, 예. 그러니까 저 녹취에서 이정현 홍보수석에게 전화를 하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그 장면이었고 그래서 생각난 김에 오늘 확인을 해봤더니 여전히 거위의 꿈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 현재도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이집트의 파울로 얻은 페널티 코너. 정만재의 슛이 밀집 수비를 뚫고 골대에 꽂힙니다. 1대2로 끌려가 다 졌다고 생각했는데 종료 18초 전 작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후엔 더 재미있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하키의 슛아웃은 축구의 승부차기와 달리 골문 앞 20m 거리에서 공을 몰고 와서 골키퍼와 승부하는데 이집트는 연거푸 실수를 쏟아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한 박자 빠른 슛, 문지기를 속이는 재치 있는 슛으로 3골을 넣는 사이 이집트는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회 4강에 올랐습니다. 중고교 대학은 물론이고 실업팀까지 합쳐 남자 선수는 600여 명뿐. 사실 하키는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기술과 실력이 되레 외국 언론을 통해 주목받기도 합니다. 2달 전 이남용은 하키채로 공을 띄워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기발한 슛으로 해외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많은 게 부족한 환경 속에서 남자 하키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은메달을 땄지만 2016년 리우 올림픽엔 나서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일 아일랜드를 이기면 가을에 열리는 도쿄 올림픽 예선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 지역에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호남은 20에서 70mm, 충청 남부는 20mm 안팎 내리겠고 지리산 부근은 100mm가 넘는 장대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 낮 최고 기온은 29도, 광주와 대구는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가 끝난 뒤에 소셜 라이브 있습니다. 법조팀에서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는데요. 최근 보도해드린 굵직한 사건 중에 실제 나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떤 처벌이 가능할지 이른바 생활 속의 법률 코너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